네, 챕터 9 녹음할게요. 챕터 9 제목은 변화 프레임,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힘. 만일 불의 사고로 손발을 잃거나 하반신이 마비된다면 어떨지 물었을 때 그거 잘됐다 라고 쾌재를 부르거나 처음엔 충격이 크겠지만 금방 괜찮아지겠죠 라고 의연하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불행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행해하지 않는다. 심지어 보통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복권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된 사람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행복해하지만은 않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예측이 이처럼 실제와 다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적응 능력에 기인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어떤 상태에 신속하게 적응한다.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면 처음엔 눈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몇 초만 지나면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의 왕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너나 없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이유도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부자가 된 상태보다 더 즐겁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쉽게 적응한 탓에 변화에 무척 예민하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적 선택과 판단을 움직이는 또 다른 핵심 원리이다. 선택의 갈림길. 아래 두 상황의 A과 B 옵션 중에 독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상황 1. 현재 1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A. 추가로 50만 원을 확실히 더 받을 수 있다. B.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100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조금 적지만 확실하게 50만 원을 더 받을 것인가? 확률은 반반이지만 한 푼도 못 받는 상황까지 감수하면 추가 수입 100만 원의 가능성에 승부를 던질 것인가?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자. 현재 2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A. 무조건 50만 원을 내놓아야 한다. B.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내놓고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상황에서는 어느 쪽 옵션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앉아서 50만 원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확률은 반반이지만 여차하면 1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푼도 내지 않을 가능성에 승부를 던질 것인가? 만일 당신이 상태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상황 1과 상황 2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상황 1에서 A를 선택하면 당신의 최종 상태는 확실하게 150이 된다. 그러나 B를 선택하면 2분의 1의 확률로 최종 상태가 150만 원이 된다. 상황 2에서도 마찬가지다. A를 선택하면 당신의 최종 상태는 확실하게 150이 된다. B를 택하면 역시 2분의 1의 확률로 150만 원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결국 최종 결과로 보자면 상황 1과 상황 2는 완벽하게 같다. 따라서 상태를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면 이 두 상황에서 내리는 선택 또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변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면 상황 1과 상황 2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상황 1은 현재의 상태에서 돈이 늘어나는 변화, 즉 이득의 관점에서 문제가 기술되어 있고, 상황 2는 현재의 상태에서 돈이 줄어드는 변화, 즉 손실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카너먼 교수와 트버스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득 상황으로 문제가 프레임되면 모험을 감행하기보다는 안전하고 보수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가 손실 상황으로 프레임되면 안전한 선택보다는 모험을 감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 A를 선택하는 비율은 상황 2에서보다는 상황 1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런 효과를 두 연구자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불렀다. 프레임의 중요성을 학계에 인식시킨 역사적인 연구라 할 만하다. 이 연구는 우리가 내리는 모험적 선택 혹은 안전 위주의 선택이 객관적으로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프레임 때문에 내려진 선택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어진 대안들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기 전에 그 문제가 이득으로 프레임되어 있는지 손실로 프레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가게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살 경우 10,000원을 받고 신용카드로 살 경우에 11,000원을 받는다고 하자. 당신이 이 가게 주인이라면 손님들에게 1,000원의 차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보라. 1번. 현금으로 구입하면 1,00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2번. 신용카드로 구입하시면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1번과 2번의 상황은 동일하다. 그러나 1번에서는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할인을 해준다는 이득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고 2번의 경우에서는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손실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완벽하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두 경우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의 경우보다는 2번의 경우에 현금 구입을 더 많이 선택한다. 그 이유는 동일한 양의 이득으로 오는 만족보다 동일한 양의 손실이 주는 심리적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카너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손실은 이득보다 2.5배 정도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손실 혐오라고 한다. 현금 구입으로 인한 1,000원의 이득이 주는 기쁨보다 신용카드 이용으로 인한 1,000원의 손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후자의 상황을 더 피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던 미국 TV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주인공 캐리는 드라마에서 엄청난 구두광으로 나온다. 특히 마놀로 브라닉이라는 브랜드 구두에 열광하는데 하루는 친구 집에 갔다가 산지 얼마 되지 않은 485달러짜리 구두를 잃어버리게 된다. 나중에 집주인인 친구가 구두값을 보상하겠다고 나서지만 구두 가격이 485달러라는 소리를 듣고 낭비를 일삼는 캐리를 오히려 나무라며 보상을 거부한다. 캐리는 특유의 재치를 발휘하여 자신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속이고 결혼 선물 등록 안내장을 그 친구에게 보낸다. 미국에서는 축의금 대신 특정 매장에서 신랑 신부가 원하는 물건을 등록하면 하객들이 그중 하나를 골라 선물하는 것이 관례이다. 물론 캐리는 마놀로 구두 매장에 선물을 등록했고 그것도 자신이 잃어버린 그 신발만 등록해 놓았다.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그 구두를 사줄 수밖에 없었다. 구두에 대한 집착이 캐리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또한 만만치 않다. 매장에서는 잘 맞던 구두가 다음날부터 신기하게 뒤꿈치가 아플 때 다음과 같이 미련하게 행동한다. 1번. 비싼 구두일수록 아픈 것을 잘 참고 무리해서라도 그 구두를 신고 나가려고 한다. 2번. 잘 맞지 않아서 더 이상 그 신발을 신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비싼 구두일수록 쉽게 버리지 못한다. 구두에 관한 시카고 대학교 리처드 테일러 교수의 재치 있는 지적은 혹시 손실 혹은 낭비에 대한 인간의 혐오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준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더 들어보자. 어떤 대학생이 유로 2016 축구 경기가 한창 열기를 더해가고 있을 때 게임을 보면서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스파게티를 슈퍼마켓에서 하나 샀다. 마침 50% 할인을 하고 있어서 절반 가격인 3,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경기를 보는 것이 더 재밌을 것 같아 단짝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친구가 먹을 스파게티를 사러 슈퍼마켓으로 갔더니 세일이 끝나고 말았다. 할 수 없이 6,000원의 제값을 주고 스파게티를 하나 더 샀다. 집으로 돌아와 경기 시간에 맞춰 스파게티 2개를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파게티 2인분을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느 쪽 스파게티를 먹겠는가? 같은 스파게티니 아무거나 먹겠는가? 아니면 반값에 산 걸 먹겠는가? 아니면 제값을 다 주고 산 걸 먹겠는가?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둘 중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다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제값을 주고 산 스파게티를 먹어야겠다고 답한다. 왜냐면 제값을 주고 산 스파게티를 먹어야 덜 아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스파게티 값은 이미 지불한 상태, 즉 경제학 용어를 빌리면 매몰 비용이다. 6,000원에 산 스파게티를 먹는다고 해서 그중 일부의 돈이 돌아온다든지 3,000원에 산 스파게티를 먹으면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제값에 산 걸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실에 대한 원초적 거부다.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을 계속하거나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손실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이 유발하는 전형적인 비합리성이다.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어본 적이 있다면 식후에 밀려오는 자괴감과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손실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폐해이다. 현상 유지에 대한 집착. 어느 날 당신 앞에 다음과 같은 행운의 상황이 찾아왔다고 상상해보자. 상황 1. 당신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지만 그동안 목돈이 없어서 별다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큰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고 이제 아래 옵션들 중 어디에 얼마씩 투자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1번 A 회사의 주식. 향후 1년 동안 가격 상승이 30%, 상승할 확률 50%, 가격 20% 하락할 확률 30%, 가격 변동이 없을 확률 20%. 이런 회사의 A 회사의 주식이 있고 2번 B 회사의 주식. 향후 1년 동안 가격이 100% 상승할 확률 40%, 가격이 40% 하락할 확률 30%, 가격 변동이 없을 확률 30%. 2번 회사는 B 회사 주식은 이랬고요. 3번은 국채예요. 국채는 1년간 거의 확실하게 9% 이득 보장. 4번 지방채. 1년간 약 6% 이득 보장. 세금 면제되는 상황. 당신이라면 이 4가지 옵션에서 각각 얼마씩 투자하겠는가? 이번에는 당신이 처한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자. 상황 2. 당신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지만 그동안 목돈이 없어서 별다른 투자를 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큰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유산이 전부 A 회사의 주식이었다. 이제 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 중인데 아래 4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A 회사의 주식은 향후 1년 동안 가격 30% 상승할 확률이 50%, 가격 20% 하락할 확률이 30%, 가격 변동이 없을 확률이 20%인 A 회사의 주식. B 회사의 주식은 향후 1년 동안 가격 100% 상승할 확률이 40%, 가격 40% 하락할 확률이 30%, 가격 변동이 없을 확률이 30%. 3번 국채 1년간 거의 확실하게 9% 이득 보장. 4번 지방채 1년간 약 6% 이득 보장, 세금 면제. 위 상황은 경제학자 윌리엄 세뮤얼슨과
리처드 제크 하우저가 연구에 참여자들에게 실제로 제공한 것들이다. 두 상황에 주어진 선택 대안들은 완벽하게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상황은 유산이 전부 현금으로 주어져 있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는 유산이 전부 A 회사의 주식으로 주어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A 회사의 주식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새로운 중립적 대안으로 프레임되어 있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현재 상태로 프레임된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A 회사의 주식에 대한 선택이었다. 만일 현금으로 유산을 받은 경우에 A 회사의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이미 A 회사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해야 된다. 같은 원리로 현금을 유산으로 받은 경우에는 A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A 회사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경우에는 A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세뮤얼슨과 제크 하우저는 A 회사의 주식이 현재 상태로 주어진 경우에 그 옵션을 유지하는 경향성이 그 옵션이 중립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을 경우 그 옵션을 새롭게 선택하는 경향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상태로 주어진 옵션이 A 회사의 주식일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네 가지 옵션 중 어느 것인 형태로 주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엄마, 이 얘기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 주식으로 유산을 받은 사람은 그냥 주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 연구 결과는 어떠한 대안이든지 그것이 현재 상태로 주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이 처음 접하는 대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유지하려 할 때 그 결정은 객관적으로 최선의 것이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현재 상태이기 때문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 들었던 다음 에피소드는 프레임이 이런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또 현실에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 회사원이 1년간 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현재 살고 있는 광북 지역 아파트 5억 원 시세를 팔아 강남에 조금 더 비싼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둘지 아니면 현재 아파트를 전세로 줄지 고민에 빠진 것. 그래서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한결같이 강남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매입하라고 조언했다.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면박까지 주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 회사원은 고민 끝에 현재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났다. 이 사람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었을까? 아니다. 회사원에게는 강북의 아파트가 현재 상태이기 때문이고 동료들에게는 중립적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회사원이 자신의 상황을 현재 5억 원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 외국으로 1년간 파견 근무를 나가는 상황으로 리프레임했다면 그는 아마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살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내려야 하는 무수한 선택들, 어떤 신문을 구독할 것인지, 어떤 우유를 먹어야 할 것인지, 어떤 휴대폰을 구입하고 어떤 자동차를 선택하고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 것인지 반복되는 이런 결정을 내릴 때마다 대부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중립적 대안으로 리프레임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만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로 주어져 있는 대안을 중립적인 대안으로 리프레임 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 심지어 기존의 직업까지도 처음 접하는 중립적 대안으로 리프레임해서 본다면 아마도 많은 선택들이 달라질 것이다. 소유 효과. 리처드 테일러 교수는 코넬 대학교 재직 당시 코넬 대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기념 머그잔을 경제학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전체 학생들 중에 무작위로 뽑아서 컵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컵을 받은 학생들이 특별히 욕심이 많다거나 머그잔을 특별히 아끼는 학생이라고 말할 근거는 전혀 없었다.
그런 후 테일러 교수는 일종의 경매 시장을 열고 컵을 받은 학생들에게 최소한 어느 정도 가격이면 그 머그잔을 다른 학생에게 팔 용의가 있는지를 적게 했다. 반대로 컵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가격이면 그 컵을 살 용의가 있는지를 적게 했다. 이 실험에서 테일러 교수가 얻은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컵을 소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적어낸 판매가는 평균치가 5.25달러였지만 컵을 사려는 학생들이 적어낸 구입가는 평균치는 2.75달러였다. 똑같은 컵이었는데 왜 팔려는 학생은 사려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적어냈을까? 돈을 주고 구입한 물건이 아니므로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프레임 때문이었다. 컵을 소유했던 학생들은 컵을 파는 상황을 손실 상황으로 프레임했고, 컵을 사려고자 하는 학생들은 컵을 새로 얻는 이득 상황으로 프레임했던 것이다. 판매 학생들에게는 그 컵은 내 컵이었지만 구매자 학생들에게 그 컵은 그냥 컵일 뿐이다. 이미 위에서 소개했듯이 손실의 고통은 이득의 기쁨보다 강하기 때문에 컵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상실감을 보상받기 위해 구매자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했던 것이다. 판매하려는 가격과 구매하려는 가격의 차이를 소유 효과라고 한다. 일단 무엇이든 내 소유가 되고 나면 그것의 심리적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쓰지 않고 방치하던 물건도 남이 달라면 주기가 아까워진다. 중고 물건을 내놓고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에 가격 갈등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내 것의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과 아직은 내 것이 아닌 중립적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이 느끼는 물건의 심리적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거절하고 일단 녹음을 중지할게요. 네. 통화 다 했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겠죠, 엄마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빨리 출근하자는 얘기였어요. 지금 아침이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이걸 다 읽고 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죠. 네, 일단 그러니까 빨리 읽을게요. 자, 그러니까 중고 물건을 놓고 이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중고 물건을 놓고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에 가격 갈등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내 것의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과 아직은 내 것이 아닌 중립적인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이 느끼는 물건의 심리학적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 판매자를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일단 그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우리도 그들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 물건을 사려는 구매자가 턱이 없이 낮은 가격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의 탐욕과 안목을 탓하기 전에 누구나 그 물건을 소유하기 전에는 그 구매자와 같은 프레임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혐오시설에 건립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정부 또는 기업 사이에 보상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프레임의 차이 때문이다. 해당 주민들에게의 토지는 그냥 토지가 아니라 내 토지이다. 혐오시설의 건립으로 환경 오염으로 건강의 위협이나 그런 걸 받게 될 경우에 일반적인 위협이 아니라 직접적인 내 건강의 위협이고 내 생태계의 위협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 주민들이나 정책자들의 입안으로 볼 때는 그냥 토지이고 그냥 생태계이며 그냥 건강인 것이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의 보상 요구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세워 비난만 하는 것은 프레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일 수 있음을 기억하라. 포불제의 위력. 가정불화를 극복하지 못한 부부가 이혼을 결정했는데 하나뿐인 아들의 양육권을 놓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양육권을 양보할 의사가 없고 더욱이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어떤 대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이다. 어쩔 수 없이 양육권 결정을 법원에 맡겼다.
만일 당신이 이 사건의 배심원 자격으로 아래 주어진 정보에 근거하여 부모 1과 부모 2 중 한 명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한다면 누구에게 주겠는가? 엄마와 아빠로 구분하고 정보를 제공하면 그 자체가 객관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부모 1과 부모 2로 구분하기로 하자. 부모 1의 상황, 보통 수준의 수입, 건강상태 보통, 업무량 보통, 아이와 사이의 보통 수준, 사회생활도 보통. 부모 2의 경우 평균 이상의 고수입, 사소한 건강상 문제가 있음, 업무상 출장이 잦음, 아이와의 사이가 친밀함, 사회생활 아주 활발함. 이런 부모 1과 부모 2가 있었어요. 자, 프리스턴 대학교의 엘다 사피어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64%가 부모 2에게 양육권을 맡겨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요청한 질문이 어느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느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면 안 되는가 였다고 해보자. 질문의 방향, 즉 프레임이 중요하지 않다면 동일한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64%의 사람들이 부모 2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36%의 사람만이 부모 2에게 양육권을 주어선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실제 결과에는 무려 55%의 사람들이 부모 2에게 양육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부모 2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한다고 답했고 동시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부모 2에게 양육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모순된 결과가 나왔을까? 배심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 어느 부모에게 양육권을 맡겨서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는 프레임이 활성화된다. 그러니 부모 2가 눈에 띈다. 출장도 잦고 사회생활도 활발하기 때문에 자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느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당연히 단점 대신 장점을 찾는 프레임이 활성화된다. 부모 2가 수입이 많고 아이와의 사이도 친밀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부모 2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에 따라 양육에 적합해 보이기도 하고 부적합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마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AP 설문조사에서 2006년 가장 뛰어난 영웅인 동시에 최고의 악인, 이 조사에서 부시는 오사마 빈라덴을 제치고 악인 중에 악인으로 뽑힌 결과가 나왔다. 이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교모한 프레임 효과가 후불제 마케팅에도 작용하고 있다. 선불제로 물건을 살 경우 소비자들은 잘못 선택했을 때 생길 부담 때문에 대개 장점을 찾는 프레임을 접근한다. 선불제로 물건을 살 경우 장점을 찾는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그 물건을 살 만한 장점이 있는지 그 물건을 지금 꼭 사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던지며 가급적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쇼핑을 한다. 그러나 후불제로 주문한 경우는 이 물건이 반환할 정도로 결정적인지 하자가 있는지 프레임, 즉 단점을 찾는 프레임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따라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반환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처음 후불제로 물건을 주문할 때는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환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일단 주문한 물건이 손에 들어오면 고객의 프레임은 꼭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서 굳이 돌려보낼 만한 하자가 있느냐의 프레임으로 돌변한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반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후불제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물건을 받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 물건을 꼭 사야 할 만한 뚜렷한 장점이 있는가의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굳이 반환할 만큼 명백한 흠이 있는가의 프레임으로 쉽게 이동하는 것은 금물이다.
세일 기간에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물건을 사면서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반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샀지만 결국 반환하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이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든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소비 프레임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반드시 던져봐야 할 질문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은 챕터 9를 나가며예요. 챕터 9를 나가며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반드시 던져봐야 하는 질문은 내가 내린 선택이나 결정이 절대적으로 최선인 것인가 아니면 프레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선택되어진 것인가이다. 어떤 프레임으로 제시되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경제적 지혜의 핵심이다. 자신의 선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일 때 소심한 성격을 탓하기보다는 그 선택이 어떻게 프레임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단 사놓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반환하지라는 생각으로 충동구매를 반복하는 사람도 자신의 해픈 성격을 탓하기보다는 손님 일단 사가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가져오세요 라고 속삭이는 판매자의 친절함에 숨겨져 있는 교묘한 프레임을 발견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적 선택은 총성이 없는 프레임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네, 챕터 9가 끝났어요. 챕터 9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그럼 다음 챕터 10에서 만나요. 안녕.